그날 엄마가 제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치매로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시던 분이 제 이름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본 간병인도 의사도 저도 모두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엄마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고급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재산만 수백억, 미국에선 유명한 부자였지요. 하지만 병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치매는 이미 말기였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나야. 에밀리, 엄마 딸. 꺼져. 너 누구야? 의사는 말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뇌의 기능은 이미. 그날도 전 울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낯선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라는 이름이었고 동양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엄마의 옛 환자 손녀라고 밝혔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여길? 그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의사는 화를 냈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침술이요? 미국에선 불법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침착했습니다. 위험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단 한 침만 놓겠습니다. 간호사와 가족이 말리는 사이 그 아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손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딸도 간병인도 병원장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고 가끔은 미소까지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예전 같았어요. 딱 그 표정. 에밀리는 결국 한국까지 찾아갑니다. 연풍 한의원이 있던 폐허에서 소녀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집은 허가받은 한의사 집안이 아닙니다. 손대는 재주가 대대로 내려왔지요. 근데 그 소녀는 그냥 나타났어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정의는 엄마에게 두 번째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속삭이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두고 나왔지. 엄마, 무슨 말이야? 누구를 두고 왔다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셨습니다. 너도 그 아이도 다 내 딸이었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팔로알토 북부의 구름이 가볍게 햇살을 가렸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요양센터 정원의 이슬방울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병원 안은 간밤의 습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면회자 등록패를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벽까지 벽난로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예전 영상을 돌려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딸이라는 이름은 지워진 채 오래된 타자기처럼 덜그럭거리기만 하는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앞에 다다르자 간병인 마르셀라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흥분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하니까요. 에밀리는 마르셀라의 손길을 받으며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엘리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옷깃은 조금 비뚤어졌고 입가에는 침 자국이 흘러 있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꼿꼿하던 어머니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에밀리야. 연이라고도 불렀잖아. 기억나? 엘린의 얼굴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동안 눈동자가 에밀리를 스쳤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칵 얼굴을 스친 소리였죠. 따끔함보다 더 빨리 찾아온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꺼져. 넌 내 딸 아니야. 연희는 죽었어. 도둑년. 에밀리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그 표정은 수십 번도 넘게 들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어요. 마르셀라가 달려와 엘린의 팔을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미세스 정, 진정하세요. 따님이에요. 따님 맞잖아요. 넌 내 딸 아니야. 연희는 죽었단 말이야. 에밀리는 손끝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요. 괜찮아요.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천장, 그리고 카메라만이 그 장면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병실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치의 윌리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말할 때마다 제 얼굴을 낯선 사람처럼 봐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는 말기 알츠하이머 단계입니다. 뇌의 해마와 전두엽 손상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가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단, 하루라도 저를 다시 딸이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신경망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메스처럼 가슴을 절게 했습니다. 체면도 이성도 지식도 모두 동원해봤지만 그날의 상처는 새롭게 덧나기만 했어요. 에밀리는 병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기실은 천장이 높고 조용했으며 호텔 로비처럼 조명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의 소파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꼭 잡았죠. 눈을 감으려는 순간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사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계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셔츠와 손에 든 낡은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풍경 속에서 툭 떨어진 이질적인 느낌이었죠. 그분 혹시 엘린 할머니 맞나요? 네? 제가 그분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엔 사투리도 없고 발음도 정확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분을 치료했던 적이 있어요. 손을 대는 사람이셨어요. 그 말에 에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간병인 마르셀라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아가씨?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전 혼자 왔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이죠? 학생이에요. 보호자는요? 17입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제가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정희는 에밀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얼굴을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상처 아직 다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에밀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따뜻하지 않은 그러나 뚜렷했던 손바닥 자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자국 위로 한 소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날 기적은 그 자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에밀리의 뺨 위에 남아있던 아직 열기로 가득한 손바닥 자국이 에밀리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방문증이 살짝 떨렸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그 아이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저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말해준지 오래여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자리한 병실 314호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소녀는 말이 없었고 에밀리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먼저 알아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보호자분 아니시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분을 한 번만 뵙고 싶어서요. 안 돼요. 여긴 일반 병동이 아니에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기록에도 없는 분이에요. 마르셀라,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요. 마르셀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녀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무전기를 들어 병동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곧 도착한 이는 군더더기 없는 양복에 회색빛 머리를 정갈하게 모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윌리엄 박사였습니다. 이 아이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제가요. 그냥 손만 한번 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미성년자고 의료 자격도 없는 아이를 환자에게 접촉하게요? 정희가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침 하나만 놓게 해주세요. 딱 하나만. 아프게 하진 않을게요. 샹? 여긴 한국 시골이 아닙니다. 여긴 팔로알토, 미국이에요.
그런 민속 치료는 과학이 아니에요. 정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 제 할아버지 환자였어요. 그땐 병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봤어요.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들을 수 있어요. 피가 가는 길을 따라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보다 먼저 그녀의 기억 속에 아침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던 분노의 얼굴이 이 아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사실이요. 충분합니다. 이건 병원이자 과학적인 치료 시설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기적의 손을 가졌든 여긴 그런 걸 실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무언가 작게 똑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문 앞으로 한 발 내디뎠고 안에 누워있던 엘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은 정희를 향해 아주 천천히 뻗고 있었습니다. 움직였어요. 확실히 움직였어요. 경련입니다. 이런 말기 환자에겐 흔한 반응이에요. 자극에도 때때로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 아이 손을 잡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병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간 정희의 손 위에 엘린의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볍고 힘없고 그러나 분명한 접촉이었습니다.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목이 잠긴 환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연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름이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윌리엄은 말을 잃었고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환자의 뇌는 손상되었고 언어는 사라진 줄 알았으며 감정은 죽은 것이라 여겼는데 그 이름이 그 손을 통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환자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엘린의 얼굴은 눈을 감은 채 무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 하나는 분명히 정희 쪽을 향해 따뜻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건 본능도 반사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지나간 길목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정희는 천천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으시고 무릎을 모으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셨어요. 이 모든 행동은 마치 누군가를 예로 모시는 자세처럼 단정했습니다. 연희 씨,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 할아버지가 산에서 캔 더덕뿌리를 보면서 사람 배앓이엔 잎보다 뿌리가 먼저 답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연희 씨 웃으시면서 뭐라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에밀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연희 씨라는 호칭은 미국에서 살아온 60년 동안 완전히 잊힌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방 안을 맴도는 순간 어딘가 낯선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비 오는 날 진흙길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젖은 장독대 옆에 피어난 백합 한 송이 같은 그리운 장면의 잔향이었어요. 정희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열으셨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작은 지갑 한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정희는 그것을 양손으로 곧게 펴 침대 머리맡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면 조금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한옥 처마 밑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엔 앞치마가 살짝 묶여 있었고 뒤로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연풍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에밀리는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 이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 엄마 서랍 속에. 난 누군지도 몰라서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그 사진 보고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나중에 불태우려던 거였어요. 난 처음 봐. 근데 왜 엄마가 울었을까?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 누구도 이걸 본 적이 없었어. 정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엘린의 눈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녀는 지갑을 덮지 않고 이번에는 조용히 가방 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양손으로 은색 침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금속함이었어요.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6개의 침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명찰에 흐릿한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풍침술제 2대 손정희라고. 에밀리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낡은 침통과 그에 붙은 종이, 명찰은 누구에게 보아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침통을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리셨습니다. 두 손으로 뚜껑을 천천히 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말씀 없으셨어요. 대신 손이 먼저 말했어요. 그분한텐 사람 몸이 책이었거든요. 어디에 뭘 눌러야 피가 도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그걸 손끝으로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소녀의 손이 눈앞에서 크게 보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손은 가늘지만 단단했고 어느 손톱 하나도 번들거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떨림도 없었어요. 정희는 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가락 사이에서 고정된 그 얇은 금속 침은 빛도 소리도 없이 무게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윌리엄은 멀리서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눈은 침이 아닌 그 아이의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은 흔적처럼 그리고 목소리처럼 지금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손끝에 들린 침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공기 위에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에밀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빠져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무섭지 않은 눈빛이었죠. 정희는 왼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환자의 손등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연희 씨, 죄송해요. 뿌리로 돌아가야 할 자리를 너무 늦게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열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마친 뒤 정희는 환자의 왼손등 정중앙 합곡혈 자리에 침을 정확하고 조용히 놓았습니다. 가는 침이 피부를 밀고 들어가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환자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찔했어요.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이 아이를 즉시 병실에서 내보내세요. 보안 불러요, 당장. 간호사가 무전기에 손을 대려던 바로 그때 정희의 손끝에서 마지막 침이 뽑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때 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엘린의 눈동자는 분명히 열린 채 누군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정희였어요. 움직여요. 미세하게. 눈이. 엄마가 나를 보질 않아. 그 아이를 보고 있어. 정희는 조용히 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였지만 곧 손목과 팔꿈치, 어깨까지 떨림이 미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뭐예요? 반응이 진짜예요? 에밀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무릎을 꿇듯 앉았어요. 엄마, 듣고 있어요? 나예요. 에밀리. 엄마, 나 보이세요? 하지만 엘린의 시선은 여전히 정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신경경련입니다. 비정상적 근육수축 반응이에요.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말초 신경 반사입니다. 희망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눈빛은 이건 그냥 경련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대는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매며 말을 이었어요. 더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다려봐요. 이름이라도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정희요. 연희 씨와는 예전에 짧게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소녀는 더 묻지 않도록 그저 조용히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정희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디야, 정희야? 에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본 것만 같았죠. 그 이름. 환자분이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 아이가 떠난 직후에. 엄마가 정말 그 아이를 기억해요. 에밀리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가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무언가
단 하나의 감각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희망인지 착각인지 분간할 수 없어 에밀리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에밀리는 손녀 앨리슨과 함께 요양병원 CCTV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영상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정확히 그 소녀가 병실에 들어온 시간부터요. CCTV 영상은 보안관리자 승인 없이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어머니의 명예와 제 판단에 관한 일이에요. 관리자 호출 후 영상은 회의실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상은 흑백으로 녹화된 병실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곧 엘린의 침대 곁에 앉았지요. 에밀리와 앨리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침을 들고 환자의 왼손 합곡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명백히 움찔움직였어요. 움직였다. 방금 그 손가락이 봤죠? 지금 분명히 움직였어요. 이건 그냥 근육 경련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특히 치매 말기 환자분들은 외부 자극에 간헐적으로 경련 반응을 보여요. 침이든 손길이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윌리엄이 들어섰습니다.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네, 선생님. 어머니가 확실히 반응하셨어요. 침 맞은 부위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동자도 흔들렸고 마지막엔 그 아이 이름까지. 말씀드렸지만 해당 반응은 신경 자극에 의한 비자발적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 다시 부르면 안 돼요? 에밀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아라고. 내가 들었어요. 간호사도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며 있었지요. 곧이어 마르셀라가 허둥지둥 병실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에밀리 씨, 빨리 와보세요. 환자분이 방금 뭔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와 앨리슨, 윌리엄은 급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 엘리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반쯤 올라가 있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예요. 에밀리, 기억나요? 엘린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몸을 굽혀 귀를 아주 가까이 댔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지만 분명한 단어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정희. 에밀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아직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제 희망이라는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줄리아의 하이힐 굽소리가 화가 난 듯 딱딱 울렸어요. 긴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병원장 겸 주치의 윌리엄 박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쪽에는 에밀리, 큰며느리 줄리아, 그리고 손녀 앨리슨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전 그 영상 못 믿겠어요. CCTV도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애들 영상 편집해서 온갖 짓 다 하는데 유튜브에 기적의 침술 같은 제목 달고 올리면 끝이에요. 우리 집안 하루아침에 망신살이에요. 줄리아,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 그 아이. 정희는 조용히 와서 엄마 손잡고 그냥 침 하나 놓은 거야. 그 후로 엄마가 정말로 반응했어요. 반응이요? 그게 뇌전증 발작이면 어쩔 건데요? 괜히 침 하나 잘못 맞아서 신경계 쇼크 오면 책임은 누가 져요?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치매 말기 환자에게 침술 시술은 미국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병원 내 보안 시스템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족 측에서 경찰 신고 여부를 논의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사람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엄마 입으로 그 아이 이름 불렀어요. 직접 들었잖아요. 어머님이 치매라는 걸 잊으셨어요?
가끔은 개 이름도 부르시던데요. 정희가 예전 간병인 이름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엄마가 그렇게 아무 말로 설명될 사람 아니에요.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셨고요. 가족 내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해당 소녀는 앞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동양계 소녀의 침술 시도는 의료윤리 위반으로 보고됩니다. 잘 됐네요. 경찰에도 기록 남겨놓죠. 불법 침습 시도, 병원 무단 출입, 보호자, 미승인 진료. 충분히 불법입니다. 의료는 기적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학이 다룰 수 있는 것만 진짜입니다. 과학도 마음은 못 읽잖아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모두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 창가에 놓인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햇살이 복도 바닥을 길게 끌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말없이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가만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는 늘 날카롭고 매번 뺨까지 때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손을 내밀고 눈을 마주치고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에밀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감정의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딸로서의 자격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회의실에서 챙겨온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요. 종이에는 정의, 신원 미확인 침수 시도자, 병원 출입금지 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이름이었을까? 아니면 엄마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을까?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반사적으로 에밀리는 고개를 들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그저 말없이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햇빛이 병실창을 기울어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저녁 햇살은 따뜻했지만 길게 이어졌어요. 창문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지자 에밀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누워있는 얼굴이었고 움직임 하나 없이 잠든 듯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앨리슨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응? 할머니, 방금 웃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획 돌려 엘린 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죠. 정말? 응, 진짜야. 어릴 때 내가 발레 학원에서 첫 공연했을 때 할머니가 앉아서 저렇게 웃었어요. 기억나? 그 웃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에밀리는 말없이 침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고 귓가에 입을 댔어요. 엄마, 들려요? 에밀리야. 당신 딸, 에밀리, 나예요. 당신, 방금 웃었어요. 내가 봤어요. 엘리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숨결은 규칙적이었고 표정은 며칠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에밀리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내릴 즈음 그녀는 문득 며칠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에밀리는 병원 보안실에서 받은 CCTV 영상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그 아이, 정의가 침을 놓던 장면이었습니다. 의자에 무릎을 붙이고 얼굴을 환자 쪽으로 아주 가까이 가져갔던 그 순간을 에밀리는 멈추어 캡처를 눌렀습니다. 이미지를 인쇄하고 확대했지요. 소녀의 손끝과 표정, 손등을 잡고 있는 노모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모서리, 거울에 비친 작은 반사광 속에서 아주 흐릿한 글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풍이라는 글자였어요. 연풍? 사진을 더 확대하자 그 글자 아래에 또렷하진 않지만 확실히 보이는 한 줄의 글자가 보였습니다. 연풍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풍. 엄마 서랍에 숨겨놓은 그 오래된 사진 뒷배경에도 같은 간판이 있었어요. 그 사진은 예전에 앨리슨이 우연히 발견했던 것인데 에밀리는 다시 꺼내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간판을 예전에 자신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불태우려던 그 사진을 아빠가 막았던 일도요. 잠시 멈췄던 기억들이 시간의 먼지를 털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밤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엄마가 숨겨두었던 사진이었고 몇 해 전 앨리슨이 발견했었죠. 지금 다시 보니 사진 한쪽 구석에 작게 찍힌 간판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연풍 한의원.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희, 그 아이는 그냥 지나가던 애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랑 이 한의원이 뭔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에밀리의 가슴속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녀는 여전히 침대 옆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이야, 넌 누구니? 그날 밤 엘린정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손끝에 잡히는 모든 실마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지 나흘째였지요. 병원 복도는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도 어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에밀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중얼거림 이후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소녀를 반드시 찾겠다고요. 병원 기록실입니다. 에밀리는 병원 행정 직원에게 입원 환자 면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지난주부터요. 외부 방문객이나 자원봉사자 명단 중에도요. 잠시만요. 자원봉사 등록 명단, 방문자 서명부, 임시 출입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환자 표기나 영어 표기까지 다 확인했습니다만요. 등록도 안 했고 신분증도 안 냈고 그럼 어떻게 병실까지 들어온 거야? 혹시 CCTV로 더 자세히 확인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보안실 CCTV 확인 중입니다. 에밀리는 정희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리셉션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무 제지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간호사 누구죠? 그날은 인력 부족으로 대체 근무자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에밀리는 다시 병실 CC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상 속 정희의 손끝과 침을 쥔 자세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까지 모든 순간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지요. 하지만 소녀의 정확한 이름도 생년월일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집 거실, 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 입국 기록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름란에는 제2연지2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설정했고 입국일은 지난 2달간으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한번 다양한 표기법을 전부 넣어 검색했습니다.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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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 등 가능한 표기를 전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입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길 잃은 아이가 아니야.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존재였어. 다음 날 아침, 병실입니다. 엘리는 창가로 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이야, 거기 있었니? 연희, 기다렸지. 엄마, 그 아이 누구야? 엘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에밀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없는 손끝에서 아직 남아있는 체온을 느꼈습니다. 오후, 병원 휴게실입니다. 에밀리는 카페 구석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정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간판, 침통 옆에 놓인 물통, 의자 옆에 떨어진 작은 파우치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대량 생산품 같지 않았습니다. 전부 손때가 묻은 듯 오래된 느낌의 물건들이었죠. 연풍한 의원. 사진에도 나왔었지. 엄마 서랍 속 그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어. 그 이름이, 이 아이가, 이 기억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직접 찾아가야겠어. 낡은 흙길 위로 외국차 바퀴가 덜컹하며 멈춰섰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삶과는 너무도 다르게 고요했어요. 산과들이 감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대군면 연풍리였죠. 간판도 없고 안내 표지도 없는 마을 입구에서 앨리슨이 휴대폰 GPS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깁니다. 연풍리 241번지. 에밀리는 말없이 먼 산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뒤를 따라 마을 길을 걸었어요. 담장마다 고추가 말라가 있었고
허름한 비닐하우스 사이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잠시 후 산자락 밑으로 페인트가 바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연풍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더 오래돼 보였습니다. 창틀은 썩어가고 있더군요. 문은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출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에 먼지가 꽤 쌓여 있어요. 지붕도 거의 내려앉았고요. 그 아이가 여기서 자랐던 걸까? 앨리스는 말없이 에밀리를 바라보다가 맞은편 돌담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오시네요. 이 동네 분이신가 봐요. 에밀리와 앨리스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여기 예전에 연풍 한의원 있었던 집 맞죠? 맞지. 거기 손대는 집이었어. 지금은 사람이 없지. 손 대는 집이요? 옛날에 귀한 손 가진 할망구가 살았어. 침 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 서울서도 사람들 와서 줄 섰다니까. 무릎 아픈 사람, 말 없는 아이 다 고쳤어. 손 한번 대면 달랐어. 에밀리 씨,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에게 손녀가 있었나요? 있지. 능 맑고 말 없는 아이였어. 정이라고 불렀지. 사람을 오래 쳐다보면은 다들 울었어. 희한하게. 그 애의 눈빛에 무슨 묵은 게 풀리는 기분이라 카더만. 에밀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이 그게 맞군요. 순자는 가슴께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멀리서 왔으니 이거 한 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아이였어요. 그날 엄마의 병실에서 침을 든 그 아이였죠. 정이야, 당신 진짜였구나. 기억도 손끝도 다 여기 있었던 거였어. 에밀리 씨, 이제야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네요. 여기서 시작된 거야. 엄마의 기억도 그 아이의 손도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을 조심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목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을 회관의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소나무 의자에 앉은 에밀리는 뒷목을 한번 문지른 뒤 프린트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흐릿하지만 또렷하게 남아있었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눈동자였지요. 병실을 지날 때마다 다시 떠오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 집 손녀 맞아. 정이. 그 집은 뭐랄까 면허 있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손대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아픈 사람 손 얹어주고 침도 놔주고. 근데 무슨 현대의학 같은 건 아니었고. 그 집안 대대로 그랬어. 할머니. 그 위에도 말도 잘 안 하고 사람 안 사귀고 조용히 살아도 누가 욕은 못했지. 거기 손 한 번 얹으면 기가 내려간다. 이런 말이 돌았을 정도였으니까. 손 대는 집? 한 번도 면허 딴 적이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냥 집안으로 내려온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약초도 산에서 직접 땄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본 초강목 같은 책을 들여다보면서 했답니다. 그럼 정희 씨도 학교를 안 다녔던 건가요? 초등학교 중퇴. 공부는 머리 좋았지만 다들 이상한 아이로 봤지. 사람 쳐다보는 눈이 이상하게 맑고 깊었거든.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과 함께 이장의 안내를 받아 마을 가장 끝 골목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낡은 담벼락 뒤편 검게 그을린 기와지붕 아래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설명하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사진을 보더니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 기억하지. 내 마누라가 폐 한 말기로 말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 애가 찾아왔어.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나타났지. 그리고요? 말도 없이 들어와선 마누라 손등을 조용히 잡고 침을 하나 놨어. 얼굴은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쳤어. 그저 조용히 그렇게 놓고 갔지. 그 뒤엔요? 다음날 새벽 마누라가 눈을 떴어. 그렇게 한참을 못 말하던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말하더군. 아직도 살아있었네. 당신. 그 한마디 하고 그날 밤에 갔어. 정희는 그날 이후 안 보였어. 햇볕이 기울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지연과 함께 돌아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도 없는 그곳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서 있는 작은 후드 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씨,
저 아이 에밀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지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자라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조금 늦었을지도 몰라요. 너 정말 정이니?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손등을 보였어요. 그 손을 본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네, 엄마. 아직 기다리고 있어. 정희는 고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다 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람이 마을을 지나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처음으로 희망이 손안에 담긴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병실은 잿빛 새벽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불 꺼진 복도 끝을 가로질러 4층 병동문을 열었습니다. 간병인 마르셀라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에밀리, 당신 와야 해요. 지금 보셔야 해요. 에밀리는 숨을 고르며 멈춰섰습니다. 뭐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 엄마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또렷하게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정이야. 에밀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네, 마르셀라가 전한 말은 그대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천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연풍리,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영상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정희의 눈동자였습니다. 15분 후 에밀리는 병원 보안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엘린정의 얼굴이 노트북 화면에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이야. 영상 속 음성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정서적 발작이거나 치매 말기 환자의 무의식적 언어 회귀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엄마는 영어로도 긴 문장을 못 말해요. 그런데 한국어로 완전한 문장을? 이건 횡설수설이 아니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환각에 가까운 신경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언어는 깊은 기억 속에 남기 마련이니까요. 에밀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연풍리에 있는 정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지연이 번역을 붙여 전송한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병원 침대에 누운 엘린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정이야. 나 미안해. 네 이름도 잊어버려서. 정희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신도 벗지 않은 채 무릎에 손을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정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문은 안에서 잠긴 게 아니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해요. 가끔 아주 오래요. 그 문? 이제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정희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것이 미안함인지 회한인지 오래 묵은 슬픔인지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아직 그분 안에 내가 남아있을 때. 밤하늘 아래 연풍리의 마당 끝에서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약했습니다. 그 손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양병원 병실의 문이 닫히자 마치 온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기 어린 창문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저녁 햇살이 어슴풀에 들어왔어요. 엘린정은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검은색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시고요. 작은 천 보자기에서 침통을 꺼내셨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제사를 지내듯 느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한 걸음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살짝 목소리를 냈어요. 정희, 정말 괜찮을까?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지? 에밀리 씨,
이번에는 기억의 물이 고인 곳까지 닿아야 해요. 거길 건드리면 아무도 모르는 말이 올라올 거예요. 그게 무서워.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엘린의 팔소매를 살짝 걷어올리고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혀를 짚었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그녀가 드디어 딱 한 군데를 찾은 듯 멈추었네요. 여깁니다. 기억이 끝나고 죄책이 시작되는 자리.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가느다란 침이 피부 아래로 아주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엘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어서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두고 나왔지. 엄마, 무슨 말이야? 누구를 두고 나왔다고? 엘린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한쪽 눈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는 누구를 찾고 있는 듯 보였어요. 너도 그 아이도 다 내 딸이었어. 뭐?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에밀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느껴왔던 감정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말은 했지만 에밀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 같았어요. 병원 측에서 CCTV로 모니터링하던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의 반응은 단순한 신경 자극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도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긴 합니다. 심층 기억의 잔상일 수 있죠. 지금 들으셨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 아이도 나도 딸이었다고. 그건 환상이거나 꿈일 수 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침을 뽑아내고 살짝 손끝으로 환자의 팔을 눌러 마무리를 하셨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제 그분 안에서 무언가 나올 거예요.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요. 에밀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시 말해줘.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엘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매우 아주 조용한 표정이 피어났습니다. 오래된 말로 하지 못한 고백이 끝난 듯한 얼굴이었어요. 요양병원 4층 복도는 그날 모든 숨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 건 단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끼리 몰래 돌려보는 짧은 클립에 불과했지요. 그 영상엔 누군가 슬며시 찍은 듯한 화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비치고 정희가 침을 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매 말기 환자가 또렷하게 한국어로 말을 꺼내는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미안해. 네 이름도 잊어버려서. 그 한 문장이 10,000만 개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창문도 열지 못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었지요. 에밀리 씨, 큰일 났어요. 그 영상 지금 유튜브에 떴어요. 영상이라니. 무슨 영상? 지연은 재빨리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 화면에는 이미 조회수가 100만을 넘긴 짧은 영상이 추천하면 메뉴에 떠 있었습니다. 누가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자막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댓글도 난리예요. 영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번역이 붙었어요. 에밀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엄마 얼굴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잖아. 다음날 아침 병원 로비에는 이미 외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과 BBC, NHK는 물론 한국의 공중파 방송사들까지 모여 있더군요. 기자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정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소녀가 한국에서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 소녀가 말기 치매 환자에게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까? 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알고 있었습니까? 로비 한쪽에서 병원장인 윌리엄이 굳은 얼굴로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해당 영상은 병원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가족의 요청에 따른 특별한 면회 절차였으며 의료적 치료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수년간 없던 일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건 일화일 뿐입니다. 임상적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은 이미 병원장과 전혀 다른 언어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의사가 포기한 걸 한 소녀가 해냈다라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통 침수를 비웃던 과학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라며 흥분하는 반응도 보였지요. 무면허라 해도 그 아이 손끝이 수천 편의 논문보다 더 정확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울었다. 그 말밖에 못하겠다. 우리 엄마 생각났다라는 개인적 사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모든 반응을 뒤로 한 채 숙소방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녀는 말없이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었어요. 침통은 닫힌 채 그녀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는 다 거절했어. 기자들, 미국 방송국, 한국 뉴스, 다들 당신 얼굴을 궁금해하지만 당신은 그냥 여길 지키고 있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 말 안 해도 그 영상 속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던 뭔가를 봤다고 느끼는 거야. 그게 뭔지 나도 아직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 손끝에 있던 진심이었어. 정희는 천천히 손을 물에서 빼서 조용히 닦았습니다. 진심은 보여주려고 하면 사라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보이죠. 그 시각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건을 다룬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협회 게시판 댓글에는 우리 어머니도 치매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라는 글들이 남겨졌습니다. 또 누군가는 손대는 집안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지요. 그 손은 귀한 손입니다라며 추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떤 이는 한의학을 무시당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침묵으로 보여준 소녀 하나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의 연락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이라는 이름 대신 단지 미성년자 무면허 침습 시술자라는 호칭만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그 메일을 읽다 휴대폰을 탁 놓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문장도 그 아이 정의의 존재를 설명해주지 못하더군요. 그 시각 팔로알토 요양병원 의사회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병원장 윌리엄은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모니터에는 각종 언론 보도와 SNS 영상 클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상이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병원의 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가 주치의 루이스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날을 세우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면 선례가 됩니다. 아마추어가 환자 몸에 침을 놓는 것이 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면 의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윌리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답하셨습니다. 이미 이민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가족 대기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에밀리와 큰며느리 줄리아, 손녀 아바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침묵을 먼저 깬 이는 줄리아였습니다. 이젠 경찰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가 이 아이를 들여보낸 거죠. 법적으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잖아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내 엄마는 쇼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날을 봤어요? 엄마가 정의를 부른 걸? 줄리아는 턱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본 것도 감정이고 기억도 착각일 수 있어요. 감동받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아바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누가 엄마 대신 할머니 기억을 두드릴 수 있는데요? 줄리아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 아바. 넌 아직 어려요. 아바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엄마도 못했잖아. 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이름을 들려줬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희는 그때 병원 숙소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손수건 위에 놓인 침통을 닦고 또 닦고 계셨어요.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통역사 지연이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기자들, 병원, 이민청, 당신 이름이 모든 보고서에 올라가고 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지연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받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치료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도 저는 할 겁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아주 단단했어요. 그분 손 아직 온기가 있었어요. 그 손이 녹기 전엔 제가 먼저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LA의 한 이민 전문 로펌을 찾았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변호사가 문을 열고 맞아주었어요. 보호자 서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법적 부모가 없고 국적도 모호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어요. 에밀리는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게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 아이는 가족을 움직였어요. 엄마를 깨운 건 의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아이였어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그 위험 부담을 아셔야 해요. 조사 중에 아이가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의료 과실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각오했어요. 책임을 질 겁니다. 펜을 든 손이 마지막 서명 칸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서명하셨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정의, 임시보호자, 에밀리정. 그날 밤 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밀리는 정희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침통을 닦고 계셨어요. 정희야. 정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에밀리는 숨을 고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넌 내가 지켜줄게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침 하나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그러나 지독할 만큼 집중된 손놀림으로 침을 마지막 자리로 밀어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린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꺼져있던 눈꺼풀이 느릿하게 올라왔지요. 병실 전체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침을 천천히 빼내어 천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기차를 탔어. 마산, 대구 거쳐서 부산항까지 눈이 발목까지 차 있었지. 엄마. 미국 배가 온다는 말에 이모부가 서둘러서 가자고 했어. 그때 안고 있던 아이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랐어. 눈을 감고 중얼대는 그녀의 얼굴엔 분명 고통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얹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기 하나쯤 더 키울 수 있다며 그 이름을 연이라고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순간 정희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연희, 엄마가 아이를 두고 갔다고?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무릎 위에서 손을 깍지껴 쥐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정말 엄마를 두고 간 거예요?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담담하고 조용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에밀리는 병원 옥상에 앉아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 별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지, 누구의 이름을 반짝이며 부르고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그 기억에서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국 담당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은 여권 시스템에 없습니다. 입국일, 출생일, 여권번호, 비자 발급 기록 전부요. 그럼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여길? 그러게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밀리는 그날 밤 병원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정희가 처음 병동에 들어섰을 때의 CCTV를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그녀가 손에 침을 들고 환자 곁에 섰던 순간에 고해상 영상을 반복해보았지요. 그리고 소녀가 사라지기 전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화면 한 구석에서 병실 유리창에 비친 정희의 뒷모습을 멈춰보았습니다. 아무 그림자도 없네? 한국 충북 제천 연풍리입니다. 촬영팀은 정희의 흔적을 따라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는
낡은 연풍 한의원의 폐간판과 철문의 녹슨 자물쇠를 비추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 평상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나타났어. 언제 태어났는지도 누가 데려왔는지도 모르지. 정희가 어릴 때 병원이나 학교는 안 다녔나요? 학교? 그럼 모르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몸으로 사람을 읽더만. 손 대는 집이라 불렸다고요? 누가 아프다 하면 그 아이 손만 얹으면 울던 애가 자고 죽던 노인이 밥을 찾았다니까? 그렇게 유명했으면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없어. 그 아이는 이장도 면사무소도 모두 모른다더라고. 그냥 있다가 그날 사라졌지. 미국 CBS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미스터리 차일드 재영희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희가 환자의 손을 감싸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출생 기록도 국적도 학교도 없다. 그녀를 본 사람은 많지만 그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백만이 본 그 손을 기억한다. 팔로알토 병원 옥상,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정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정희는 여전히 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기록을 뒤지고 출생지를 찾고 누군가 대답해 주길 바랐지.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가르는 듯 손끝으로 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모르겠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이름도 주소도 없어요. 그냥 손이 남았어요. 손? 그 손으로 누굴 만져야 할지 그냥 알려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정희는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기억이? 잊힌 사람들 손끝에서요. 잊으려던 사람의 심장에서요.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단지 한 사람의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잊힌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려 온 존재는 아닐까 하고요. 손녀가 멀찍이 서 정희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아이 손 꿈에서 본 것 같다고. 에밀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혹시 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침 하나를 천천히 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병실에는 노란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후의 따뜻한 빛이 창을 타고 내려와 환자 침대마들 부드럽게 물들였지요. 그 사이에 앉은 두 사람, 에밀리와 정희가 양손으로 환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엘린의 손등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손끝에서부터 아주 느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움직임은 작고 느렸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더니 정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를 보았어요. 시야, 엄마? 시야.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이제껏 그녀가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의 정수였어요. 둘 다 내 몸에서 나왔어. 에밀리와 정희는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에밀리는 갑작스레 울컥하며 엄마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지요. 너희는 내 인생의 두 조각이야. 잠시 병실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이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방 안 전체를 덮었지요. 기억은 잊혀도 돼요. 하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밀리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은 잔잔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묻힌 기억과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정말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할머니, 지금 웃었어요. 엄마, 기억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나요? 기억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따뜻한 손, 이건 기억 안 나도 몸이 기억하나 봐. 에밀리와 정희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의 손이 환자의 손등에서 겹쳐졌지요. 그 모습을 보며 손녀 앨리슨이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꼭 찍어야 해요.
찰칵. 사진 속에는 병상에 누운 노모와 그 양옆에 앉아 서로 손을 맞잡은 이질적인 두 여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가 아니었고 운명과 오해로 갈라졌던 두 존재였지요. 하나는 버린 자였고 하나는 남은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진 가족의 형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야. 정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아닌 손으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손이 처음으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에밀리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그녀는 두 팔을 감싸 안고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정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물어봐도 돼?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눈빛만 조용히 괜찮다 말하는 듯했죠. 그침, 넌 어떻게 놓는 거야? 정희는 입을 다문 채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혈을 누르면 신경이 자극돼서 그런 건가? 혈류를 돌려서 뇌에 산소가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암시? 그 사람도 모르게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건지. 정희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침통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에밀리의 가슴 앞으로 가져갔죠.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속 아프셨죠? 에밀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마음, 그걸 한 번도 말로 꺼낸 적 없으시죠?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한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애구나. 언니가 있었으면 나는 없었겠지. 그 생각을 마음에 묻고 계속 살았죠. 그런 얘긴 아무한테도 한 적 없어.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듯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는 끝까지 나한텐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정희한텐 했지. 근데 난 딸이었는데.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아팠던 거예요. 에밀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은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이 아린 듯했습니다. 숨겨온 감정이 언젠가부터 병이 되어 있던 걸 이제야 깨닫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네 손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묻은 감정을 꺼내는 사람이에요. 정희는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감정을 말로 숨겨도 몸은 기억해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침통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밀리는 홀로 남겨진 복도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마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말 하나가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정희는 멀어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양병원 3층 회의실입니다. 커다란 타원형 원목 테이블에 앉은 얼굴들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긴장과 불신이 공기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회의의 안건은 엘린정 씨의 인지 회복 이후 향후 상속 및 보호자 권한 지정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우선 명확히 합시다. 현재 환자의 언행은 치매 말기에서 회복된 게 아니라 일시적 명료 상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일시적이든 뭐든 엄마가 한 말은 분명했어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든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 정이? 그 애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고요? 그게 상속과 무슨 상관이죠? 그 애는 혈연도 아니고 입양 기록도 없어요. 혈연. 그걸 말하는 거라면 나도 혈육이에요. 딸로서 엄마의 뜻을 전달할 권리가 있죠. 정희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가늘게 굽어 있었고 고개는 계속 숙여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엄마?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휠체어를 직접 민 엘린이 스스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병인도 없었고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아직은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돌아온 척 하는 거지. 조용히 해요. 모두의 시선이 휠체어를 탄 노인의 입에 쏠렸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이 집이, 이 돈이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 애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느껴졌어요. 미성년자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신 거죠? 정신 혼란 상태에선 그런 일이 흔하다고요. 내 기억 속 가족은 단 한 명이었어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그 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침통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그 침통을 병원장 쪽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애초에 당연한 거죠. 여긴 당신 자격 없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손녀 앨리슨이 벌떡 일어나 정희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정희 언니였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정희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정말 떠날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요양병원 2층, 조명이 어슴푸레한 개인 진료실입니다. 침대 대신 작은 원형 테이블과 흰색 스탠드 등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엘리는 하얀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펜을 쥐고 계셨네요. 책상 반대편에는 병원 법률 고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노모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정희는 문 근처에 그림자처럼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님,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 유언장은 구술이 아닌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치매 환자의 인지 상태를 고려할 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내가 이 손으로 내 마지막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그녀는 펜을 들어 손끝이 떨리기도 했지만 단단한 힘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글자가 놓여갔어요. 그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남은 자산 중 일부를 나에게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가르쳐준 그 아이에게 남긴다. 그 애가 내 이마에 놓은 침은 내 신경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시 일으킨 손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감정 표현이다. 엘리는 마지막 줄을 적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확인 후 바로 봉인하겠습니다. 에밀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정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이건 엄마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닌 당신에게 전하는 말. 고맙다고, 사람이라는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려줘서. 그 손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팔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드라마 찍네, 아주. 그 손으로 우리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하죠. 병실 안에는 노모의 얕은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말 하나만 받겠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 그거면 돼요? 그녀는 침통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분 편히 계셔야 하니까요. 더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에밀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뒷걸음질쳐 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연희예요. 노모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얗게 혼탁해진 눈이 빛을 되찾듯 보였어요. 창밖의 햇살이 살짝 비추는 각도와 맞물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떨리는 손끝이 에밀리의 손등을 더 꼭 붙잡았어요. 그 손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 지금에야 닿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절실했지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늘 여기 있었어요. 엘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겹게 누워있던 그 몸이 오늘은 마치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해 딸을 끌어안고 싶다는 듯 움직였어요. 조용히 그녀의 두 팔이 에밀리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보지 못한 게 가장 큰 죄였어. 에밀리는 그 말에 터져버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턱을 떨며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지요. 엄마, 그 말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그 순간 창문 너머에 조용히 서 있던 정희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밖 복도에 선 채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던 그 소녀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희야, 너도 와서 안아줘. 내 딸. 정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그 짧은 5글자가 온몸을 붙잡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조용히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요. 지금 아니면 못할지도 몰라요. 정희는 곧장 엘린의 곁으로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노모의 손등에 닿았어요. 저 왔어요. 그 손 아직 기억해요. 엘린은 손을 뻗어 정희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 품에 에밀리도 몸을 맡겼지요. 세 사람 혈육이자 타인이자 시간 속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맞닿은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한 병실, 한 침대 곁, 한 사람의 품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간호사도 간병인도 복도에 선 가족들도 그 장면을 멈춘 듯 바라볼 뿐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만 이어지지 않아요. 감정으로 이어져요. 그건 숨길 수 없어요. 세 사람의 눈가에서 뜨거운 너무도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샤론은 복도 한편에서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고 간병인은 무릎을 꿇듯 앉아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누가 친딸이고 누가 아니면 누가 미국인이며 누가 한국인이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인간다운 순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요. 병원 옥상 정원입니다. 노을이 천천히 정원의 바닥을 적시고 있네요. 가을바람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안아주는 듯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엘린 정의 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마지막 숨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죠. 정희는 얇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한 송이 백합을 그녀의 손등에 올려놓았어요. 에밀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 들린 포터블 스피커가 조금은 달아 보였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품에서 오래된 포터블 스피커를 꺼내 드뷔시의 달빛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선율이 정원을 채우기 시작하네요. 음악은 말이 없지만 마음에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엔 손녀 앨리슨과 간병인 마르셀라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앨리슨은 손수건을 자꾸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더군요. 에밀리는 고개를 숙여 그 한 장의 종이를 받쳐주었습니다. 유언자 엘린정 여사는 생전 의식이 분명하던 시점에 본인의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음악이 잦아들고 바람이 한 줄기 고요히 흐릅니다. 나는 부자였고 외로웠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다. 재산은 나를 웃게 하지 못했고 내 손을 붙잡은 것은 그 어떤 친족도 아닌 내 감정을 알아봐준 아이였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백합이 놓인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유산 중 일부를 그녀에게 남긴다. 내게 감정을 되돌려준 사람으로서 그 애가 침을 놓은 손은 내 감정을 다시 일으킨 손이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침통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때가 살짝 베어 있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더군요.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침통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은 이제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 할머니가 제 손 대신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셨잖아요. 이젠 그걸로 충분해요. 에밀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그냥 고맙다고만 하게 해줘요. 그 말이라도 하게 해줘.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에서 말보다 더 깊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노을은 병원 옥상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정리하는 감정의 파도가 고요히 아주 조용히 사람들의 가슴속을 스쳐갔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엘린 정희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정희의 눈가에도 조용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연풍리입니다.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산등성이의 감입들은 어느새 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밀려 모퉁이에 쌓인 낙엽들을 몇 번이고 빗자루로 모아 쓸었지요. 그 위로 다시 떨어지는 새 잎들을 그녀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살짝 일고 햇살이 기둥 틈을 비추었어요. 한의원이 있던 자리는 벽체가 거의 무너져서 남은 목조 구조물은 썩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치 누군가 곧 찾아올 집을 준비하듯 한 구석 한 구석 정성껏 닦고 쓸고 머리를 숙였죠. 정희는 무릎을 꿇고 마루였던 자리에 낡은 나무판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못자국과 어렴풋한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천천히 그녀의 눈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체통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골목 어귀의 우체통으로 걸어갔어요. 길가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덜 익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그녀 발치에 굴렀습니다. 우체통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크림색 봉투에 깔끔한 펜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보내는 이 에밀 리정. 정희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고 단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손을 댄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포기했던 감정을 다시 살린 거였지요. 그 손, 그 마음, 그 정, 모두 고맙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은 끝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정희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모아 한의원 마루가 있었던 돌 위에 고이 접어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양 무릎을 세우고 손을 얹었지요. 예전처럼은 못해도 이 손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손등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작은 새 한 마리였습니다. 연풍리 산속에서 흔히 보이는 붉은 부리새였지요. 그 새는 날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정희의 손 안에 가만히 쉬러 온 듯 머물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 위의 새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날갯짓을 하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가요. 그 손이 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희는 말없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은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기억처럼 감정처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처럼 그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연풍리에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뉴스는 잠잠해졌어요. 한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적의 손 이야기도 언론의 헤드라인에서는 사라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영상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의학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연단 위에 선 에밀리 정은 더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학은 기억을 되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손은 환자의 맥보다 그 마음을 먼저 짚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는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지 않고 조용히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은 자신도 몰랐던 아픔이 묻혀있던 자리였죠. 요양병원의 간호실 한쪽 벽에는 하얀 액자에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자와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명패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진 소녀, 우리가 잊은 감정을 되살린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더는 소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간호사들은 그 사진 앞에서 매일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그 아이처럼 환자를 봐야 한다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연풍리 폐암의원 앞 작은 우체통에는 가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부모 혹은 할머니,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이 쓴 편지였어요. 그 손이 우리 엄마도 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문장이 적힌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침을 놓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몰랐던 마음을 짚어준 거예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다 읽은 뒤 작은 종이에 짧게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아직도 손은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 마음이 있다면 닿을 수 있습니다. 손녀 앨리스는 이후 치대에 진학했습니다. 한 강의 시간, 교수는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을 치료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앨리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거요. 근데 어떤 고통은 약으로 줄일 수 없어요. 손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건드려야 하는 고통도 있거든요. 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풍리의 옛 한의원터에 아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노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 영상 속 집이에요. 정희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시죠? 노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노모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주었습니다. 마치 처음 손을 잡는 것처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다시 기적은 시작되었어요.